이창구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창구입니다. 그동안 이제 문헌으로만 역사를 연구한 사람, 물론 역사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문헌이거든요. 문헌이 중요하다는 것은 뭐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특수한 상황에 있는 이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역사를 바라보는 눈들이 시각이 너무나 극과 극을 달리고 우리 정치 현실도 극과 극을 달리는 것처럼 역사를 보는 눈도 극과 극을 달려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역사는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연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유물로 입증하면서 역사를 해석해보자. 유물로. 물론 유물을 가져가더라도 뭐 이 유물이 진짜야 가짜야 이런 논쟁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제가 이제 소개해드린 유물들은 이미 공인된 유물의 범위 안에서 내가 사적으로 가지고 있는 유물이 아니라 이미 공인된 기관에 의해서 공인을 받은 유물을 가지고 우리 역사를 해석하면서 우리가 막연하게 알았던 그것을 이렇게 문헌에서 다루었던 얘기들을 유물하고 이렇게 짝을 맞춰보는 거예요. 짝을 맞춰보면은 맞을 수 있겠다 이런 그런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문헌으로 싸우는 역사가 아니라 유물로 실증하는 그런 역사를 한번 써보자. 또 그러한 역사를 이야기해보자. 그래서 그것을 네 글자로 줄이면 이래요. 이물 증사. 이물 유물로 써있자. 이물 증사. 증명한다. 뭘? 역사를. 이물 증사라 해가지고 제가 이제 말을 만들어가지고, 물론 옛날 문헌에도 그런 말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물 증사라. 유물로서, 물건이라는 건 유물로서 역사를 증명해보자. 그러면은 우리 역사가 더 좀 우리들한테 가까이 오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유물들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물론 유물이라고 해서 다 역사와 바로 연결되는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유물도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서, 해석하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최대한 유물을 가지고 설명할 때는 이제 객관적인 설명이 되도록 이제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하가점 하층문화라는 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아신다고 생각을 하고, 하가점 하층문화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중국이죠. 지금 진화 땅에 있는, 그러니까 뭐 심양, 조양, 접봉, 뭐 이렇게 승덕, 뭐 이쪽 지방에 있는 그 유물들 나와 있는 그 문화의 층을 하가점 하층문화라 그래요. 여러분 아마 홍산문화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홍산문화보다 연대가 좀 뒤에 와요. 그래서 연대로 표시하면은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중국 애들이 자기들이 유물 사진을 가지고 유물을 정확히 데이터 측정해 보니까 이 하가점 하층문화가 연대가 BC 2300년에서 1600년 사이예요. BC 2300년에서 1600년 사이면은 우리 역사하고는 어디하고 가까워요? 고조선 초기하고 가깝죠. 뭐 중국 애들이 고조선 역사 연구는 해주지 않아요. 중국 애들은 중국의 모든 역사 책에는 고조선의 말이 없어요. 그거 우리가 그거 이해하셔야 돼요. 중국에서는 우리의 그 고조선이라고 하는 정치체, 정치 권력, 우리는 고조선, 그다음 뭐 부여, 고구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쟤들은 지금 뭐 고구려 발해도 중국 자기네 역사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그거 근원력은 이제 차치하고, 아무튼 이 하가점 하층문화라고 하는 것은 BC 2300년에서 1600년 그 사이에 문화 연대를 하가점 하층문화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유물로 본 고조선이에요. 그래서 고조선을 유물로 보자. 유물로. 네, 그래서 이제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고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유물이 있어요. 요 유물하고 요 유물 두 가지를 여러분께 보여줄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팁으로
한 가지를 더 보여줄게요. 이거 아시죠? 이걸 아시죠? 이런 걸 운동 같은 데서 출토를 했어야 되는데 이거 농부가 주워왔어요. 고물상에 농부가 가져왔는데 처음에는 별거 아니게 처음에는 때가 많이 묻었겠잖아요. 그래서 때가 많이 묻어가지고 고물상에 누가 가져왔는데 아이고 별거 아닌 거 가져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이걸 닦아보니까 이거 놀라운 거예요. 이거 놀라운 거예요. 이거 놀라운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은 농경문 농사짓는 농경문 청동기다 그래요. 네. 시기는 조금 늦어. 사실 청동기에서는 조금 늦은 걸로 봐요. 농부가 지금 밭을 갈고 있는 거예요. 밭을 갈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여자분이 음식을 이렇게 하는 그런 형태고 여기 보면 중요한 문양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것이 뭐냐면은 이제 이제 유물 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우리가 추정할 때는 저게 장경호라고 목이 긴 목이 긴 호비 아마 그러실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해요. 이렇게 생긴 그러실 건데 요 모양이 이제 우물정자 모양이 이렇게 세 개 있어요. 이것은 이제 대전 충청도에서 발견된 유물인데 이 유물을 보니까 이런 문양이 있어서 제가 이 문양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자분은 요 앞에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 이 그릇에 담는 건데 이게 이제 우물정자 모양이 세 개 있더라. 여기는 이제 밭 이랑을 가른 거예요. 이제 잘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이 선을 일단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이 이제 11줄이에요. 11줄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11줄이 있는데 11줄이 우리가 도랑이라는 말이 있고 이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도랑은 밑에 이제 판 거고 이랑은 위에 고추를 심는 그 이랑이죠. 높은 거. 그다음 밑을 파고 그러니까 도랑이 두 개에 이랑은 하나죠. 그렇죠? 도랑이 두 개에 이랑이 하나인 거죠. 이랑은 거기다 이제 고추 뭐 이렇게 심는 거니까 도랑은 밑에 있는 것이고 파서 그러니까 쟁기질하면은 흙이 올라오니까 이게 이제 이랑이 되는 거죠. 곡식을 심을 수 있는 이랑이 되는데 요게 줄이 11개면은 이랑이 11개라는 얘기예요. 도랑이 11개라는 얘기일까요? 이랑.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랑 같아. 도랑은 한 개. 요게 이랑이 줄은 지금 11개인데 저 11개의 줄이 이랑이 10개라는 거 일러주려고 한 거예요? 아니면 도랑이 11개라는 걸 일러주려고 한 거예요? 도랑이 11개고 이랑이 10개. 응? 이랑이 10개라는 걸 일러주려고 도랑을 11개를 판 거죠? 네, 맞아. 아무튼 이게 우리가 청동기 다 아는 거지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좀 깨졌어요. 깨져가지고 지금 뭐가 있을까 하냐. 이것도 이제 상상의 나래를 피면서 이 농사짓는 장면인데 아무튼 이렇게 이런 형태로 농사짓는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이 이제 나경 옷을 벗고 저기 따비를 들고 있어요. 아주 특이한 얘기죠. 근데 한동안 이 유물을 발견한 이후에 한 20-30년 동안 왜 저 농부가 옷을 벗고 이 쟁기질을 하는 거 아니에요. 따비는 작은 쟁기. 저 따비질을 하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민속학자가 찾았어요. 왜냐면 함경도에 가면 최근까지도 입춘날이 되면은 남자가 옷을 다 벗고 첫 번째 일항을 갈 때는 옷을 벗고 일항을 간다는 그런 이제 그 민속이 전해오는 걸 찾았어요.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틀림없이 옛날 분들은 이렇게 옷을 벗고 쟁기질한 근거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면은 엉뚱한 상상들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릴 건 이제 고조선 정전제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우리 문헌에 나오는 얘기인데 뭐 맹자에도 나오고 뭐 어디도 나오고 정전제라는 말은 여러 군데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정전제 하면은 맹자 이 사서삼경 정전조에만 있는
글자다라고까지만 알았고 실제로 뭔가에 대해서 이제까지 몰랐어요. 맹자는 뭐라고 하냐면 정지라고 했어요. 우물정자 따지자. 그래서 정지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주자가 그거 좀 더 주자는 학자니까 다시 이제 현대에 맞게 말을 해가지고 정전제라는 말에 주자가 맞는 거예요. 정전제라는 말은 주자가 만들어가지고 그 이후 사람들은 모두 그냥 정전제라는 말 쓰고 맹자는 정지라고 했는데 그 뒤에 이제 주자의 말을 따라가지고 정전제라는 말이 보편적으로 쓰였어요. 그럼 문제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정전제가 언제부터 기원됐느냐? 주자는 은나라 때 기원된 것이다. 왕구지는 황제 때 나온 거다. 이 정약은 기자 때 나온 것이다. 이기 판단국 있으시 이기는 요술 때 나온 것이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그 기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 정전제가 뭐냐면 정전제는 뭐 기본적인 여러분이 아시는 걸로 보고 우물정자를 쓰면은 9군데로 땅이 나눠지죠. 9군데 땅이 나눠지고 그런데 이제 이 가운데는 공전이고 바깥에 8군데는 이제 사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농사를 지느냐면은 땅을 공평하게 나누는데 이렇게 여기 뭐 나눠 있네요. 이렇게 공평하게 나누는데 가운데는 공전은 이게 뭐냐면 각각은 사전은 그 8사람이 농사를 짓는 거예요. 8사람이 각각 자기 땅을 100몇씩 땅을 나눠받아가지고 지고 농사를 짓고 공전은 8사람이 같이 와서 농사를 져가지고 세금은 공전에서 나는 수확으로만 바치면 돼요. 내 땅에서 나온 수확은 내가 갖고 세금을 안 내고 공전은 요 공전에서 수확물은 그대로 8사람 이름으로 이제 가서 세금을 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전제예요. 정전제의 기본 원리예요. 공평한 것 같아요? 어때요? 공평해요. 공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상적인 이 토지를 분배하고 그러니까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정전제 토지를 분배하고 농민들한테 땅을 어떻게 나눠줄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이상적으로 봤기 때문에 맹자가 왕도 정치는 바로 이 정전제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설명한 거죠. 모든 그 사서상병을 4글자로 얘기하면은 왕도 정치예요. 사서상병. 그런데 맹자는 그냥 말로만 하는 왕도 정치를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뭘로 해서 왕도 정치를 하느냐? 바로 너희들이 정전제를 해라. 정전제를. 근데 정전제가 시행된 뒤부터 정전제가 자꾸 이제 뭐랄까 후퇴하고 정전제가 시행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왕도 정치를 하고 싶으면 맹자가 살던 시대는 전국 시대예요. 전국 시대는 말 그대로 싸움이 심했던 패권을 다투는 아주 그냥 치열했던 막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싸우지 말고 왕도 정치를 하는데 왕도 정치를 어떻게 하느냐? 정전제를 하라. 그렇게 해야 이 정전제를 해야 어떻게 되느냐? 항산이 있는 자는 항심을 갖는다. 그래서 이렇게 토지를 농민들한테 공평하게 나눠줘야 그러니까 항산을 내가 가지고 내가 농사거리가 있어야 농민들이 항심을 갖는다는 얘기죠. 이게 맹자가 중요한 말이죠. 항산과 항심. 재산을 갖고 있어요. 일거리를 요즘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좀 뭐 청소년들이 지금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실업자가 많잖아요. 실업자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 요즘 말로 하면은 그게 왕도 정치는 뭐예요? 요즘 말로 하면 실업자 구제하는 게 왕도 정치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땅을 분배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골고루 가족 단위로 호구 단위로 농사 기을 수 있는 것을 왕이 베풀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왕도 정치다. 그게 항상이야. 항상 내가 농사 지을 내 일거리가 있어야 돼요. 일거리가 불규칙해 가지고 봄에는 일하고 가을에는 실업자 되고 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항상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죠. 그래야 농민들이 항상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러잖아요. 왜냐면 내 재산이 내가 일거리가 없으면 늘 불안하고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정전제라는 말이 이승유의 제왕후기에는 정전제라는 말을 쓰지 않고 경전착정이라는 말이 나와요. 뭐 여기 뭐 뒤로 하면 이제 정전이 되는데 이승유는 경전착정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단군세기에 이제 놀라운 말이 있어요.
너무나 놀라운 말이에요. 보세요. 부르단군이 이때 원년 10년 경술년이 BC 2231년이에요. 4월에 토지를 정과 구로, 정 우물정자와 언덕구죠. 대구할 때 구자죠. 정과 구로 구분하여 획구정 전결 뭐 세금이라고 해가지고 땅을 나눠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해 백성이 스스로 사리사욕을 채우지 못하게 하였다. 이 사리사욕을 채우지 못하게 했다는 말이 엄청 중요한 말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신지 귀기가 치례력과 구정도를 바쳤다. 이 아래 이 두 문장이 엄청 중요한 말이에요. 근데 이런 정전제의 원리를 모르면 그냥 머릿속에서만 땅을 그냥 우물정자로 나눴대 이런 걸 알게 되면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실감이 안 되는 거예요. 맹자는 이 우물정자만 얘기했어요. 정전제라고 했어요. 그런데 단군세기의 부르단군은 2세 단군이죠. 단군한감의 태자 부르시대의 단군시대는 어떻게 됐냐, 정과 구로 나눴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까 맹자는 뭐라고 했죠? 정지라고 했어요. 맹자는 정지라고 썼는데 우물정자 따지 자르는데 여기서는 구정자라고 그랬어요. 이건 어디에도 없는 표현이에요. 그런 얘기는 뭐예요? 아, 이 문헌이 주자보다도 앞서고 맹자보다도 앞서는 문헌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대단히 중요해요. 이 한 글자가 이 문헌의 진위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부족하니까 그 다음 이어서 구정도를 바쳤다 그랬어요. 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정도를 알아야 되는데 이 문장 가지고는 구정도를 알 수가 없어요. 아, 어떻게 이걸 알아요? 아, 우물정자도 지금 우리가 인정하냐 마느냐 하는데 저걸 구정도 언덕구자를 알 수 있겠어요? 이런 걸 보셔야 돼. 이제 이거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거 보는데 제가 설명할게요. 아까 이제 요거 이 9등분 우물정자 9등분은 뭐 구분무수니까 땅이 이제 9등분 되잖아요. 요것이 4개가 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요거 아니야. 요것이 4개가 되면은 우물정자가 4개가 모아지면 고을읍자가 돼요. 요게 그러니까 요게 읍이에요. 요게요. 요 우물정자가 4개 모이는 것을 읍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읍이 4개 모인 걸 구라 그래요. 읍이 4개 모인 걸 구라 해요. 그럼 이 말은 어디서 찾았느냐? 놀랍게도 이 주례라는 책에 이 기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례는 구정제가 뭔지는 몰랐는데 그냥 옛날 문헌에 이것이 있으니까 이 주례라는 책에다가 이 구절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원본이 어디에 있겠어요? 이 말의 원본은? 아니, 이 말의 원본은 당연히 단군세기 어딘가에 있었겠죠. 근데 이거 후하게 오다 보니까 이런 원본이 이 말이 사라지고 그냥 구정제만 말만 남은 거고. 그런데 놀랍게도 주례라는 책에 주례, 그러니까 우리가 사서 삼경은 7서잖아요. 이 주례는 그 중에 좀 더 넓히면 13경이라고 그래요. 13경이 하나, 이 사서 삼경을 넓히면 13경이 되는데 그 13경의 하나가 주례라는 책에 이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의지해가지고 구정제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서 네 군데 보면서 이것이 정전제를 설명하는 단위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을읍이라는 게 고을읍이라는 것도 그냥 고을이 아니라 이렇게 모였으니까 예를 들면은 이 우물정자는 9군데로 등분하지만 사람 가구수는 몇 가구예요? 8가구죠? 그러면 이 읍자는 몇 가구가 살고 있는 거예요? 32가구. 그래서 32가구가 살고 있는 게 읍인 거예요. 32가구. 그 다음에 구는 이 언덕구자는 몇 가구가 살아요? 128가구 사는 게 이 언덕구예요. 그러니까 단군세기에 구정제를 실제했다는 게 뭐가요? 구정제는 이 우물정자의 단위를 설명한 거구나. 이거에 의해서 이제 이 단군세기의 이제 진가가 거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단군세기에도 이 많은 기록이 누락됐는데 이 말이 어떻게 해가지고 흘러가지고 중국 주례책에 이 말이 들어간 거예요.
줄에 저 말이 있지만 중국 사람은 또 저게 무슨 말인가 몰라. 그냥 윤문헌에 있으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제가 찾아가지고 이걸 이제 연결을 시킨 거예요. 이제 연결을 시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 문헌에 있는데 이해 못하는 거, 그러니까 중국 문헌에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이제 엄청 많아요. 사서삼경, 사서 칠서들을 다 이제 우리가 역사 연구하는 사람들이 다 갖다 놓고 분석해야 돼요. 이게 중국 건가 우리 건가. 그러니까 중국이 다 자기네 중국 문화가 아니에요. 그때는 다 같이 섞여 살았으니까 그 중에는 고조선 것도 들어가서 자기네 경들에다 쓰고, 네? 뭐 이렇게 한 거예요. 아까 구정들을 그려서 바쳤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가 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런 그림을 바쳐가지고 여기다가 여기는 뭐 이서방, 김서방 이름 써가지고 여기 그 동네의 땅들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다 해. 그 이것이 이제 뭐예요? 요즘 말하면 이제 등기부 등본 이런 거죠. 네? 해가지고 그런 걸 만들어서 뭐 보관을 하거나 뭐 어떻게 했거나 이제 그런 걸 했다는 얘기죠. 아무튼 이것이 이제 제가 이제 추측한데 요것이 그 구정도를 바쳤다는 말이 이런 그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가지마 하치문화인데요. 하가지마 하치문화는 심양, 뭐 우리가 이제 심양까지는 비행기 타고 많이 가니까 심양에서 비행기 타고 내려서 서쪽으로 가게 되면 조양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화량이 있고 우회로 가면 이제 전봉이 있고 뭐 그래요. 이 파란 점 찍힌 것이 뭐냐면 파란 점 찍힌 것이 하가점 하치문화의 유적지가 있는 거예요. 와. 중국의 저 지역에 가면은 그냥 유적지가 걸리는 게 발바닥에 요즘 말로 뭐야 구두에 걸리는 게 다 유적지예요. 이렇게 많아요. 근데 이게 누구네 유적이에요? 이게? 우리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우화량은 홍산문화로 유명한 곳이에요. 그 여신상이 나온 곳이죠. 근데 이 우화량에서 이런 벽돌 모양이 나왔어요. 유물로 나온 거예요. 이제 아까 제가 유물로 설명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유물이 나왔어요. 근데 이런 유물을 보고 이 유물이 1983년에 발굴이 됐는데 이제까지 아무도 이게 뭐라는 걸 설명을 하지 못했어요. 그냥 보고서에 한쪽 구탱이에 이제 싸놓고 있었어요. 제가 이걸 찾아가지고 이게 바로 정전제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작년에 40년 만에 이 유물을 내가 이제 끄집어내서 논문으로 쓴 거예요. 유물이 40년 동안 잠자고 있었어요. 제가 보니까 이것이 바로 정전제다. 이것이 우물정자 땅을 이렇게 나갈 수가 있고 그런데 물론 우연히 벽돌에다가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우연히. 그럼 이것이 정전제를 설명한다는 근거가 뭐냐 이게 근거가 맞아야 돼. 뭐 누구나 뭐 장난감으로 그릴 수 있지 뭐 우물정자 뭐 누구나 그릴 수 있죠. 근데 이게 어째서 이게 정전제를 설명하는 것이냐? 그리고 이것이 그러면은 하가지 하치문화 나왔지만 아까 하가지 하치문화는 우리 고조선 연대하고 일치하니까 그냥 고조선 거냐? 우화량 일대에 가면 홍산문화에 가면은 곰상이 많이 나와요. 곰의 형상, 오기에 곰상도 많이 나오고 새 형상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삼국유사를 들어가지고 곰과 호랑이 얘기를 들어가지고 곰을 보면 우리 삼국유사에 있는 거네? 라는 것이 우리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삼국유사를 통해서 곰과 호랑이 얘기를 배우지 못했으면 곰을 봐도 좀 고민해 하지. 곰? 이건 벌써 우리 머릿속에 우리 조상 곰과 호랑이인데 라는 것을 우리가 무의식 중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보면 정전제? 구정제? 단구세계에 있는데 이거 우리 거 아니야? 당연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정전도냐 이게 구정도를 설명해 주는 거냐. 중요한 게 단서가 있어요. 중요한 게. 근데 아까 봤던 그 줄의 책에 뭐라고 했냐면은 참 놀라워요. 바깥의 도랑은 안에 있는 도랑보다 큰데 2배여야 돼. 잘 보세요. 2배 같아요? 예. 바깥의 도랑은 안의 도랑의 2배여야 된다. 이게 아까 그 줄에 아까 그 귀저 밑에 그 말이 들어가 있어요. 딱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사이가 규격이 틀리구나. 이게 더 넓구나. 이건 좁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것은 정전제를 설명하는
그 유물이 확실하구나. 바깥의 도랑은 부락을 하고 안의 도랑은 수락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사가지 맞추는 유물 속에서 나왔거든요. 사가지 맞추는 유물 속에서 그대로 같이 나왔어요.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그 우화량은 이제 두 가지 참 놀라운 거예요. 그게 참 놀라워요. 우화량은 홍산 문화가 나오면서 그 밑에서는 홍산 문화가 나오고 위에서는 하가점이 나오는 겹쳐 있는 곳이에요. 이 놀라운 곳이에요. 그냥 홍산 문화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딱 겹쳐 있어. 여기가 나는 이게서 이 우화량은 앞으로 우리 역사의 비밀을 푸는데 중요한 곳인 것 같아요. 어떻게 홍산 문화와 하가점 맞춤이 겹쳐 있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바로 이것은 유물 속에 이것은 그냥 뭐 바깥에 수습한 물건이 아니라 유물 속에서 정식으로 나와가지고 중국에서 정식으로 유물 보고를 한 거예요. 그것은 확실하다. 그 시대에 나온.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지금 도로단군 보면 BC 2200년인데 제가 요 유물을 특정해 보니까 최소한 늦어도 BC 2000년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저는 이제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봐서 아무튼 여기서 이제 우화량. 그래서 이 일대는 홍산 문화, 하가자마치 문화 물론 섞여 있는데 한 층에서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오는 것은 바로 이 우화량. 특히 이제 그 16지점, 이 16지점이 이 역사에 아주 중요한 우리 역사에 중요한 곳이에요.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럼 뭐냐? 이제 만약에 쉽게 얘기하면은 위층은 환웅의 신시 배달구, 아래층은 환웅의 신시 배달구, 위층은 고조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려 있어. 아주 중요한 거죠. 맹자를 통해서 하은주 시대에 정전제가 시행이 됐다. 그래서 맹자는 선조들이 정전제를 했으니까 너희들 지금 전국시대에 왕들 너희들 싸우지 말고 왕도 정치를 해라. 왕도 정치하면 어디 가야 돼? 이 정전제를 도입을 해야 돼. 이것이 이제 맹자의 핵심인데 바로 그것이 그러면은 결론은 뭐예요? 그럼 맹자가 만든 그 정전제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은주보다 그 먼저 있었던 고조선에서 이 정전제가 시행이 됐구나. 그때 시행될 때는 구정제라는 이름으로 시행이 됐구나.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한번 유추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맹자가 좀 원망스럽지만 그래도 맹자가 우리가 정전제를 생각할 수 있도록 사서삼경에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공부한 걸 가지고 듣고 일어나가지고 이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맹자 책에다 정전제라는 말을 넣어놓지 않았으면 우리는 또 영원히 이 수수께끼를 풀려면 단군세기의 수수께끼를 풀려면 너무나 힘들게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한 규탱이에 내 거든 네 거든 넣어놨으니까 우리가 그걸 듣고서로 이제 우리가 해석은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고시선 문자로 설명하려고 해요. 문자. 아까 있었던 그 이제 적봉에서 이러한 이것이 이제 시루예요. 시루. 한문으로는 언. 청동원이라고 하거든요. 청동원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1982년도에 이 유물을 발굴하고서 논문을 썼어요. 근데 여기에 두 글자가 이렇게 새겨 있어요. 요 두 글자가. 저 두 글자가 이렇게 새겨 있어요. 두 글자가 새겨 있어가지고. 이것도 82년이니까 벌써 42년 됐어요. 이 청동시루에 두 글자가 있다더라라고 이 사람이 발표해놓은 지 42년이 됐는데 아무도 이 글자를 풀지를 않았어요. 아무도. 그래서 제가 한번 풀어보려고 왜 저걸 42년 동안 지금 이거 논문에 공개됐으니까 저만 아는 건 아니고 세상 사람이 학자들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이걸 풀지를 않아가지고 내가 한번 풀어봐야 되겠다. 저게 틀림없이 뜻이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풀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현장에 가서 적봉에 가가지고 현장에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이건 정식으로 보고된 유물이기 때문에 박물관에 가서 현장에서 확인하고 작년에 이제 떡시류예요. 작년에 이제 제가 논문을 써가지고 논문이 이제 통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논문 썼던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에서
어디서 나왔냐면은 여기가 정봉이면은 정봉 북쪽으로 중패다라는 마을에서 그 청동 유물이 나왔어요. 그다음에 제가 그 현장까지 다 가보고 왔는데요. 청동 시루에는 이렇게 돼 있고 탁권한 것이고 제가 이 사진을 하고 그래서 그린 거예요. 제가 다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각골문, 금문 다 이제 뒤져가지고 확인을 했어요. 일단 확인했어요. 이런 과정을 주고 그래서 이제 뭐 지금은 사전들이 잘 돼 있어가지고 글자를 찾으면 뭐 글자의 변천 과정이 한자의 변천 과정이 다 나오니까요. 요것은 이제 저자예요. 저자는 이렇게 변천 과정을 이렇게 거치면서 글자가 변해갔어요. 각골문부터 이렇게 변해갔어요. 그래서 요 글자가 요게 저자가 각골문에 있는 거 보니까 이렇게 됐구나. 근데 요 글자가 요거 같구나. 근데 이게 원문 글자인데 각골문에 나와 있는 이 저자를 보니까 글자가 조금 틀리죠? 좀 뭐 좌우가 좀 각골문은 좌우가 좀 길지요. 그래서 아무튼 글자가 핵이 복잡해지면 글자가 후대에 자꾸 변천돼 가는 거예요. 네. 간단하면 간단할수록 원본에 가까운 것이고 이 글자 보니까 그러면은 이 글자 두 글자가 있으면 두 글자가 서로 비슷하고 각골문에 이렇게 돼 있는데 저자인데 이것이 간단한 거 보니까 이것이 후대 글자구나. 그러니까 이 글자는 각골문보다 먼저 나온 글자겠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요. 글자가 뭐 갈수록 복잡해지니까. 그다음에 이 글자를 볼까요? 이 글자를 보면은 용인데 결론을 말씀드린 용인데 용도 보니까 뭐 이렇게 됐다가 뭐 생략됐다가 여기는 뭐 이거 복잡하니까 오히려 갈수록 오히려 이 글자는 뭐 근문에 가면 막 네 방향을 두 방향만 그리고 생략해서 그랬어요. 이걸 이제 그러면 해독을 해야 되는데 저와 용인데 무슨 뜻이냐? 제가 이제 설문에다는 안 썼는데 설문에다는 제가 이걸 오문자를 연결해보니까 설문에다는 일단 오류가 많아요. 네. 우리가 이제 허신의 설문에다의 가치를 폄하할 필요는 없지만 각골문이 나오면서 설문에다가 재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자들은 설문에다는 한 70~80%만 맞고 나머지는 오류가 많다. 각골문이 나오니까 이제 증명이 되고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설문에다는 일단 빼고 설문에다가 먼저 나온 한자 자전이 이하예요. 이하가 있는데 이하는 설문에다는 부수별로 한자를 나누는 것이고 이하는 글자의 성격별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있냐면은 석궁편에 석궁이라는 건 궁궐에 관계되는 용어. 석산하면 산에 관계되는 용어. 석지하면 땅에 관계되는 용어. 이렇게 글자의 성격별로 분류해 놓은 게 이하라는 책이에요. 그 이하라는 책에 이 두 글자가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은 석궁편에 들어가요. 석궁편에. 그럼 무슨 뜻이죠? 일단 궁궐에 관계되는 용어구나. 이게 나오는 거죠. 이 두 글자가 석궁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궁궐에 관계되는 거야. 아주 중요한 내용이구나. 알 수가 있어요. 이하에 뭐라고 했냐? 이하의 해석을 볼게요. 문병지간 위지저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문과 병통 또는 문과 병 사이에 그 사이를 절하한다 그랬어요. 용은 뭐냐면 궁궐의 담을 이것은 궁궐의 담자 궁궐의 담을 용이라 한다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것이 궁궐에 관계되는 것이구나. 궁궐의 담과 뭔가 뭘 말하는 궁전의 그 문과 뭐 사이를 그 병 사이를 절하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궁궐에 관계되려면 이게 임금하고 관계는 중요한 용어겠구나. 이걸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 말 뜻은 이제 어디서 찾았냐면은 정확한 뜻은 이제 얘기에 있어요. 얘기 주례에 참 얘기 주례가 지금 보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얘기에 그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천자가 조회받는 자리에 서고 삼국이 동쪽에 서며 제후가 서쪽에 서서 아련하는 것을 조라한다. 조야한다. 제후가 천자를 배하라는 걸 조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조회를 할 때 천자가 서는 그 자리를 절하한다는 거예요. 선생이 교탁 가운데 서는 그게 선생이 제자들한테 학생들한테도 조회받는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조회를 받았잖아요. 그럼 선생이 위에 교탁 위에 서는 것이 바로 저예요. 주인이 서는 자리가. 그 천자가 서는 자리, 여기 지우들이 앞에 있고 천자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저예요. 가장 중요한 거. 그러니까 그 뒤에를 병풍을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용이라 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내기에 그 뒤에 성벽을 임금이 쓰는 그 뒤에 성벽을 용이라 한다. 담용자인데 특별히 임금에 한해서 명칭을 붙인 거예요. 저와 용이다. 저와 용이다. 이것이 저와 용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의미겠어요? 사방이라는 걸 표시를 해주면서 결국은 이 표시가 용인데 결국 이 천자가 이 앞에 서는 것이고 그 동서남북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자가 어디 쓰느냐? 천자가 조회받을 때 천자가 항상 남쪽을 바라보고 쓰기 때문에 천자는 남쪽을 바라보고 제우는 북쪽을 바라보게 되죠. 남면 항상 남면의 위치를 일러주기 위해서 이렇게 요 화살표 방향을 했을 것이다. 그럼 아울러서 궁궐은 본래 이제 그 사방 표시가 돼 있는 것이고 그 궁궐에도 그 높이 지키는 루가 있잖아. 루가 이제 그 사방 표시가 돼 있지만 지금이야 우리가 나치판을 보면서 방위를 금방 확인하지만 옛날에는 이 방위를 잘못 봐가지고 천자한테 이 죄를 범하면 안 되니까 이 사방을 표시하는 게 아주 중요한 아주 중요한 거겠죠. 틀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 참고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서전에 이 말이 이제 서전에 나와요. 그래서 광피사표 화금만방이다. 그 천자의 은혜가 그 빛이 사방 사표 이게 사표예요. 사표에 다 뻗치고 화금만방 덮어준다니 그 화금은 그 천자의 교화가 만방에 미쳐주는 것. 그래서 광피사표 화금만방이라고 해요. 이것이 바로 천자의 그러한 그 위세와 위력을 광피사표 화금만방이라는 말로 이제 서전에서 이렇게 좀 아름답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 표현해가지고 요 말이 이제 광왕이 된 거죠. 천자가 여기 천자가 남면해가지고 천자가 서 있는 자리, 그다음에 제후가 이렇게 쓰고 또 삼공지 좌우에 삼공 제후가 쓰고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조회받을 때 이런 자리로 이제 천자가 조회를 받아요. 그래서 조는 조회받는 것도 여러 가지 사계절로 받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천자가 이제 그 제후는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의 관리라는 건 늘 천자가 볼 때는 위험한 존재야. 반란을 일으킬까봐. 반란을 일으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면 안 되니까 계절마다 체크를 해요. 계절마다 인사를 받아. 그게 조예요. 그런데 계절마다 받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봄에 뵙는 것을 조, 여름에 뵙는 것을 종, 가을에 뵙는 것을 근, 그 다음에 겨울에 뵙는 것을 우 그래요. 때때로 뵙는 걸 해, 함께 뵙는 걸 동. 우리는 지금 이 회동이라는 말은 천자가 쓰는 용어인데 우리는 그냥 뭐 여야 대표가 회동했다 일상적인 용어가 됐죠. 회동이라는 말도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천자가 사계절로 조회받는 것을 줄여서 조근내라 그래요. 춘추로 대표해가지고 조근을 해가지고 조근내라 이렇게 말을 쓰고 있습니다. 천자라는 말을 보면은 이 한나라 최홍이 천자는 이적의 호칭이다 그랬어요. 천자라는 말은 우리 동유종만이 쓰는 용어예요. 하은주에서는 천자를 쓰지 않았으니까요. 나중에 주나라 때 이제 나중에 뭐라 할까 고주선이 이제 좀 국군이 기울기 시작하니까 주나라에서 우리도 쓰자 해가지고 주나라가 이제 천자 행세를 하기 시작해요. 그게 천자 행세라고 그래. 행세. 저 사람 행세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천자 행세를 하는 거야. 그게 주나라가. 천자는 어디예요? 고주선이 천자 국가인데 이제 주나라가 까불면서 이제 자기들도 천자 해보겠다고 까불면서 천자국 행세를 하고 그렇게 해요. 뭐 그런 일화가 많이 나와요. 조회받을 때 천자가 조회받을 때는 뒤 병풍에 도끼 9개 모양을 그려놔요. 그럼 이제 문제는 이제 아무리 여기가 뭐
고시선 땅이라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아까 단군 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역사를 찾을 수 있듯이 이렇게 많은 유물이나 이 유적지가 하가지 맞추거나 유적지가 5,000군데 이렇게 많은 유적지를 우리나라 학자들은 유감스럽게도 연구를 안 하셔요. 유적지라고 점 찍어놓은 게 5,000개예요. 이게 좀 우리 땅이어야 되는데 우리 역사학자들이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냥 남의 땅이 돼버려요. 우리가 단군 세기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제가 열심히 지금 이 정전제를 연구하듯이 우리 기록이 없으면 그냥 남의 게 돼버리고 빼앗기고 맹자가 말했는데 중국 거지 우리 거냐 왜 그게. 윤년 교수 같은 분이 이 적복 이 일대를 벌써 여기가 고조선 영역이라고 이렇게 지도를 그렸어요. 이 지도가 완성된 건 1994년이고 처음 그린 것은 1986년에 윤년 교수가 처음으로 저 지도를 그렸어요. 이게 고조선 강역이라. 그대로 이제 신용화 교수가 막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렸어요. 근데 윤내인 교수는 여기 난화까지만 이분은 그렸고 신용화 교수는 좀 더 나가가지고 산동반도까지 그렸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산동반도를 빼놓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아무튼 그나마 그래도 우리 학자 가운데 이 두 분이 이렇게 이 강역을 여기를 우리 고조선 역사하고 였기 때문에 우리가 더 벌써 20년 30년 됐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바빠가지고 연구를 안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연구해가지고 찾아내야 돼요. 그냥 어떻게 찾아내냐? 관심 있으면 보여요. 그럼 그 주위에 사실 이 벽돌도 오물정자예요. 글자 하나예요. 글자 한 글자예요. 과거에 오물정자를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요 글자가 이 글자도 있고 이 글자도 있고 이 글자도 있고 이 글자도 주변에 이제 글자들이 여러 개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 개 나오고 있고 제가 또 최근에 글자들을 또 찾았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무튼 그 적봉 일대에 그냥 우리가 이제 무의식으로 고조선 문자라고 할 만한 글자들이 한 지금 10글자가 넘어요. 지금 글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중국에서 이제 의도적으로 문자가 나오는 것은 가리는 경우가 많죠. 일반 뭐 도자기 같은 거 뭐 이런 것은 공개를 하지만 지금 가리는 것이 많은데 아무튼 그런 글자들이 같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해독하고 우리 문자로 우리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이제 장애 요인이 뭐냐면 이 각골문이 이제 중국식으로 모든 게 해독이 되다 보니까 우리 고조선 문화가 그 각골문에 설 자리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뭐 욕심 같아서는 각골문도 우리 글자야라고 하지만 우리가 뭐 그렇게 궁색하게 각골문을 우리 글자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앞으로 하게 되면 이쪽 북방에서 많은 글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는 각골문은 각골문대로 우리가 참고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각골문 가지고 우리 글자라고 뭐 우기거나 뭐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런데 이제 걱정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글자가 나오고 여기서 유물이 나와요. 지금까지 청동기 유물은 다 상주 여기서 나오는 것이 이제 대부분이에요. 여기는 뭐 수두룩하게 나왔으니까요. 뭐 연구도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서서히 이제 북방에서 청동기가 나오면서 이제 글자는 물론 두 글자밖에 없었지만은 앞으로 이제 계속 청동기가 나올 것으로 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중국 애들이 이렇게 청동기 북쪽에서 청동기 자기는 북방 청동기라고 그래요. 이 북방에 청동기가 나오니까 중국 애들 뭐라고 하냐면 요것은 자기 상나라 자기 조상들이 살 때 만들 거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걸 선상 문화로라고 해요. 자기 조상이 먼저 가서 거기 만들어 놓은 거야. 이게 우리 거야. 이게 상나라 거야 라고 고조선이라고 말 못하게 막으려고 그 주장을 하고 있어요. 선상문화라는 말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중국은 이렇게 철저한데 우리는 정말 팔짱 끼고 있는 거죠. 신채호 선생님은 부르 태자가 우에 한자를 전해졌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다음 단군세기에도 상형 표의 문자가 있었다. 가림도 문자도 있었고 상형 표의 문자도 있었다 이런 얘기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과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자가 한사군 때에 들어와서 우리가 중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서 그 덕분에 문자가 들어와서 우리가 한자를 쓰고 있다. 이런 이제 이게 이제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한자 전래의 과정이에요. 이 말 맞아요, 틀려요? 진짜 여기가 먼저 있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 하기 전에 우리가 한자 있었다 얘기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근데 왜 우리는 그 동안에 한자가 없었을까요? 왜? 왜 없었을까요? 왜 없었을까요? 한자가. 이제 청동기가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걸 봐요. 청동기가 계속 나올 걸 보고, 근데 이제 이 은나라 각골문은 거북 등껍질에다가 글자를 써서, 그리고 그 거북에다 쓴 그 글자들은 왕실의 공식 문서예요. 점한 게 아니에요. 점한 것이 왕실의 공식 문서였기 때문에 그 거북 등껍질을 다 차근차근 다 보관했어요. 저장뱅에다가.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쉽게 각골문을 무더기로 찾아가지고 글자 연구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물론 각골문이 쓰인 뒤로 뭐 이게 각골문이 발견된 지가 120년밖에 안 됐지만 그 이전까지도 물론 몰랐지만은 아무튼 그 2, 3천 동안은 왕실에서 썼던 각골문들이 저장 창고에 잘 보관이 돼 있던 거예요. 물론 민간인들 그 밭에서 막 나오고 해서 돌아다니는 것도 있지만 공식으로 왕실에서 점친 것들은 다 왕실에서 보관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딱 열어보니까 각골문이 무디게 나와가지고 16만 각골 편이 16만 편이 나왔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 조상들은 왜 없을까 했는데 왜 없을까요? 우리 조상들은 무절 안에 왜 없을까요? 이게 이제 변명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우리 앞으로 연구해보자고요.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나무에다 글자를 쓴 것 같아요. 썩었구나. 그렇죠. 나무는 지금 우리가 목간에 쓴 글자를 볼 수 있는 것은 백제시대. 그러니까 한 1000년? 네. 1000년이죠. 그러니까 나무 목간에 쓴 글자는 1000년밖에 못 가는 거야. 저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4000년이라는 것은 나무가 견딘다는 것은 특수 뭐야 이걸 하기 전까지는 못 가는 거. 나무에다 새기는 거. 지난번에 그 중앙청 경복궁에서 나왔잖아요. 그 목판에서 목간이라. 근데 우리는 이쪽에는 아마 주간이 없는 거 많이 없는 거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주간을 안 쓴 것 같아요. 대나무는 아마 중국에서 많이 쓴 것 같고 아무튼 이제 좀 변명을 한다면 우리 조상들은 한자를 발견해서 이렇게 4000년 전에 이미 썼는데 왜 우리한테 전수가 안 됐느냐? 그것은 우리 조상들 그 당시에 목간에다 글자를 써서 소통을 했을 것이다. 청동 발굴이 많이 활발하게 되고 그러면 북방에서도 이제 문자들이 많이 나올 걸 보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신지 녹도 문자다 여러 가지 우리가 이 말들을 많이 했는데 이건 이제 제가 그 전에 제가 신지 녹도 문자를 28글자 찾아가지고 공개한 건데요. 아무튼 신지 녹도 문자든 목간 뭐든 간에 아무튼 우리 조상들이 한자를 썼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요즘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한자를 너무 홀대하니까 그게 문제죠. 빨리빨리 했습니다. 아유.